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의 13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간소하게 6,000원짜리 케이크라는 이름의 빵에 초에 불까지 붙여 축하를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던지 혼자만 되뇌이고 삭히는 것보다 어디에라도 털어놓자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나름 사는 집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던 집은 그 골목에서 제일 큰 집이었습니다. 1층부터 2층, 2층에 딸려있는 옥상은 저희 가족이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은 방으로 만들어 새를 놓기도 하였죠. 아주 어릴 적에는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님 드레스같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외국에 일 때문에 다녀오시던 아버지께서 사다 주셔서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재벌급은 아니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오셔서 어머니께 아쉬운 소리를 하던 집이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번번이 돈을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체면 불구하고 저렇게 오겠니? 많은 돈도 아니고 안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야. 어차피 돈 못 갚은 사람은 다시 오지도 못해. 라며 돈을 빌려가는 아주머니 편을 들고 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흔한 모습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오셔서 어머니 안부를 묻는 어른들도 많았죠. 여유 있는 집에서 주변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한테도 구김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죠. 저도 예의 바르고 얌전히만 지내면 칭찬을 받으니 마음에 그들이 없기도 했고요. 매일 아침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전공하여 졸업 후 유학을 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매일이 새롭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설레고 좋았습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 같은 건 평생 모르고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시절은 제가 고2가 되던 해에 터진 IMF로 다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 시절. 저희 아버지 사업 역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아버지께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서류를 해주셨다가 사기를 맞게 되셨습니다. 온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붙었고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모든 게 꿈인 것 같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었거든요. 모두가 저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친하지 않던 아이가 저에게 잘 사는 집 딸이라 그런지 너 되게 별로다. 너가 그렇게 생글거리고 웃으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잖아.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제게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하더니 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국내 대학이 아닌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탓에 실기에만 더 몰두하던 저는 레슨비도 없어진 그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고요. 착하고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 무슨 잘못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건지 분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짐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짐들만 챙겨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제 방은커녕 창문도 제대로 나지 않은 방에 세 식구가 겨우 누울 수 있었고 밥도 작은 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식탁에 그럴싸하게 차려진 맛깔스러운 음식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 틈만 나면 사기꾼 잡으러 가신다는 아버지와 어떻게든 저와 아버지를 위해 상을 차리고 싶어 식당에 나가시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버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간혹 그 작고 좁은 방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사장님 힘내시라며
봉투에 돈을 담아주고 가실 때도 있었고 미처 갚지 못한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과는 다르게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서글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 버티시니까요. 제가 웃어야 부모님께서 버티시니까요. 제가 울면서 무너져버리면 부모님의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학교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버스를 1시간을 타고 등하교를 하면서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는 집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학교에서 저는 전과는 다르게 어두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웃지도 않았죠. 친구들은 그런 제가 변했다며 멀어지고는 더 이상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따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유학을 준비하던 제가 뭘 해야 먹고 살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볼 자신도 없어 그냥 졸업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 버스 정류장 근처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붙은 종이를 보고 벌컥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야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돈을 받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가게는 제가 일하는 야간 시간에도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에 실수도 많았지만 주인 할머니께서 이해해 주셔서 많이 배우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돈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3개월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어머니께 드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혼이 났습니다. 누가 너더러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 누가 이런 짓 하래?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너 정말 엄마 잘못되는 거 볼 거야? 하시며 화를 내시던 어머니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안고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절망감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 저도 울었고요. 아버지는 그런 저와 엄마를 보시고는 안 그래도 작아진 어깨를 더 작게 만드시고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단칸방에 세 식구가 닿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도 저희는 뿔뿔이 흩어진 채로 잠이 든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봐야 저희 생활이 달라질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2학기 때는 취업반에 가고 싶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해 자격증도 없는 제가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예식장 식품부에 서빙 자리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울한 날들이 계속됐지만 그렇게라도 돌파구가 생기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시면서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세상에 거저 얻는 것도 없어. 모든 건 다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지게 될 수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야. 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의 그 온화한 얼굴이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제가 비록 계약직으로 예식장 식품부, 소위 식당 서빙을 하게 되고 나서 전보다 월급을 더 받게 되고 나서는 그래도 어머니의 얼굴은 좀 편해지셨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새빵 월세와 세 식구 생활비는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버시는 돈으로는 그간 갚지 못했던 빚을 조금씩 나누어서 갚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축금은 없었죠. 아버지께 사기를 친 일당들은 외국 어디서 잡혔다고 했지만 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더 우울해지셨습니다. 범인들을 잡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틈틈이 잡으러 가신다고 움직이셨는데 잡았는데도 돈은 못 찾았으니까요.
어머니와 저에게 미안하시던 마음이 골무셨는지 병이 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외출을 못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원망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러시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불쌍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더 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런 정성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아버지가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시니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희 세 식구 살아갔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그때 저희 가족에게는 딱 맞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퇴근하는 저를 버스 정류장에 마중 올라오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예전에 우리 지하방에 새들어 살던 김씨네 기억나? 우리 집 큰일 당하기 전에 지방에 일 구한다고 이사간 그 집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나랑 동갑내기 아들 있던 아저씨? 나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잖아. 기억나지? 그 아저씨 연탄가스 때문에 큰일 나실 뻔하고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고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 그 집 사실 그때 연탄가스 때문에 사람 잘못되는 줄 알고 진짜 우리 너무 놀랬잖니? 진짜 너 아니었으면 그 아저씨 큰일 날 뻔했지. 때마침 반찬 가져다 주러 내려가서 다행이었지. 깨어나고도 어찌나 고맙다면서 울던지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그때 그 김씨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살으라고, 살아남으라고 그랬다. 그래야 나중에 좋을 때도 보는 거라고. 나중에 아들이랑 더 좋은 시절 맞이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시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라며 그때 생각에 젖은 얼굴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일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녁 반찬으로 만든 음식을 제가 먼저 들고서 아랫집 가져다 주고 올게요 하고 내려갔었거든요. 거의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고는 했었기에 그날도 당연히 가지고 간 것이었죠. 그런데 아저씨가 주방 겸 보일러실에 쓰러져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놀라서 어른들 부르고 구급차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날따라 친구네 놀러간 아저씨 아들은 집에 없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요. 연탄가스 새는 곳을 잡기 위해 한동안 저희 집 서재에서 지내면서도 그 친구와는 아주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를 걱정하며 들여다보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갈 때는 서운해서 울 정도로 정이 들기도 했었죠. 홀아버지가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을 아신 어머니가 반찬이라도 보태고 싶어 저에게 심부름을 보내신 것이 인연이 된 건데 칭찬과 감사는 다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엄마가 하신 걸 제가 나른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꺼내신 어머니의 그 뒤의 말은 어머니께서 더 자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감사하자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비록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던 제가 웨딩홀 식당에서 서빙을 할지언정 그래도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걸 저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그 아저씨는 건강하시려나? 이사 가실 때 꼭 다시 와서 신세진 거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못 만나겠네 라며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웃으시며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작은 집보다 더 작은 문에 구겨지듯 들어가다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만큼은 아니어도 잘 웃고 잘 자고 잘 지냈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실수를 하면 다치기도 잘 다치고 무거운 음식들과 집기들, 접시들을 나르다 보면 어깨며 무릎, 팔다리 안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데이는 곳도 많아 화상연고는 필수인 일이기도 했고요. 대부분 식은 주말에 몰려있지만
평일에도 나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일이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쉬지 못하고 평일에만 쉴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 약속은 할 수 없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멀어진 친구들 사이에 저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축하받고 축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거드는 일이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에 둘러싸여 사는 일이라는 점에서 좋은 일이었죠.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쯤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번이 제 일도 도와주고 간식이나 앞치마 같이 사소한 것들도 챙겨주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챙겨주어서 그런지 저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도 좋았습니다. 생긴 것도 그런데 잘 웃으니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연애를 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었던지라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당장에 세 식구 사는 돈 겨우겨우 맞는데 데이트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에게 선미님,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지금 누구랑 데이트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에요. 나 우리 집 가장이거든요. 우리 엄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시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요, 선미 씨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백 한 번으로 저와 그 직원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같은 쪽으로 걷다가 지치면 다시 되돌아오는 데이트를 하거나 작은 분식점에 들어가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 한 편도 굉장히 고민하고 봐야 하는 그런 가난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데이트가 지치거나 지겹지 않고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제가 갑자기 미운 오리새끼처럼 되어버리고는 주변의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이 쌓였었나 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이 절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이긴 했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챙기던 때가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있다 보면 조금 더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신경질환으로 앓으신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고 얼마 뒤 쓰러지시고 얻으신 병이라 투병하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특별히 치료 방법이 없어 병원비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항상 씩씩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신부가 된다면 남자친구의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디 가서도 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8년이 다 되어가도록 말이죠. 오래도록 사귀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직원들도 저희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주변에서는 둘이 사귄 지 꽤 되지 않았어? 결혼 언제 해? 라고 묻는 날들이 점점 더 자주가 될 때쯤에는 제 나이도 어느새 30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처음과는 달리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말도 하지 못했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 상처를 받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치료 중이셨고 저희 집도 형편이 나아지지 못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미안했습니다. 내가 꼭 우리 선미 예쁜 신부 만들어줄게. 진짜야, 알았지? 라며 다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 걸 알았거든요.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 약속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 그 때문에 제일 속상한 건 남자친구일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저 웃으며 견뎠습니다. 어차피 형편이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냐 물으면 저희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서요. 둘 다 결혼 생각도 없고 해서요.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주변에서도 저희에게 언제 결혼하냐, 그러다 헤어진다 하며 말을 얹던 사람들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따라 몸도 아프고 기분도 별로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짜증도 나고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빙장님이 유난히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위생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머리가 너무 올드하다며 지적을 하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규정대로 잔머리 없이 묶어 말아 올린 머리인데 올드해 보여 분위기가 이상하다니 좀 화도 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어깨를 토닥여주고 갔지만 그날따라 그렇게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일해야죠. 열심히 요리부에서 가져다 주신 음식들 담아 채워놓고 단장하고 테이블 세팅 확인하며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꽃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2부 행사 있는 시기라 무대도 확인하고요. 그러다 다리를 삐끗했는데 발목이 삐었는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일이 먼저니 일부터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식 마치고 먼저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시작하시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 손님이 나가실 때까지 정신을 놓을 수가 없어 마음이 더 분주하고 불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방 이모님께서 추가된 음식을 주시면서 오늘 신부 너무 곱다 라고 하실 때까지도 그냥 불편해도 그렇게 마무리될 그런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다 옮겨놓고 돌아서면서 신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가 그만 앉아서 식사하시는 손님의 팔을 친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좁았는지 테이블 사이로 들어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바람에 사용하시던 포크가 손님의 셔츠 쪽으로 튀어올라 부딪혔고 셔츠에 음식물 소스가 묻으며 포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제 실수이기에 얼른 포크를 들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셔츠에 묻은 음식물로 생긴 보상은 제가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휴 정말 조심 좀 하지 진짜 라고 하더니 일어서서 옷을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를 드리고 있는데 턱하니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야, 눈 있으면 봐라. 이게 죄송으로 될 일이야?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라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비틀어 내려지더니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뺨이 얼얼하더라고요. 아픈 뺨을 쥐고서 고개를 바로 드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도 맞아보지 못한 뺨을 생전 처음 본 남자에게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맞았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배운 대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망가진 옷은 제 사비로 변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시고 라고 겨우 입을 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손님은 배상? 너까짓 게 무슨 수로 이 옷을 배상할 건데 이게 세탁으로 지워질 것 같아? 새로 산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배상할 수는 있고? 진짜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되도 안 되게 배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 기분 상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계속 사죄를 하면서도 눈물이 흘러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신랑님이 오셔서 차대리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나한테는 좋은 날인데 이게 무슨 경우지? 이거 되게 실례 아닌가? 라며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에게 놀라셨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야기하시. 저기 혹시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고 신랑님을 보니
안 그래도 낯이 익더라고요. 어디서 봤나 생각해보는데 나야 김효석 모르겠어? 드디어 만나는구나 라며 제 손을 잡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자 저에게 화를 내던 손님도 사장님과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라며 갑자기 공손해지고요. 저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신랑님의 얼굴을 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지하방에 새 살던 김씨 아저씨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김씨 아저씨 맞다. 반갑다. 번번이 얼굴만 알고 인사는 못해서. 결혼 축하해. 그런데 어쩌니 나 때문에 소란스러워져서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쪽에 아버지 계셔.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너랑 너희 어머니 이야기했어. 두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결혼식도 못 볼 뻔했다고. 가자. 너 보시면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미연아, 내가 이야기했던 그 주인집 딸 여기서 만났어. 진짜 내가 드디어 만났다.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제 팔을 잡고 이끌더군요. 신부님도 저를 보시고는 놀라시더니 웃으시고요. 금방 전까지는 당장에 처형을 당할 것 같던 제가 그 식의 주인공인 신랑님께 이끌려 예전의 인연과 인사를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혼주석에 가니 아저씨가 전보다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더 건강한 느낌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아빠, 제가 누구랑 왔는지 보세요. 선미예요. 주인집 딸. 여기서 일한대요. 라고 인사를 시키자 아저씨께서 선미? 정말 선미니?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소원 풀었다. 너를 이런 데서 보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인가 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만나다니. 세상에, 효서가 이제 이 애비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할 수가 있겠다. 라며 제 손을 잡고 반기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보았죠. 그래도 식은 진행이 돼야 하니 양가 부모님 축하 말씀을 듣고 신랑 신부님 인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마치고 남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는 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 제 일을 했습니다. 얼른 얼굴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축하 말씀을 하시던 아저씨께서 오늘이 정말 좋은 기일인가 봅니다.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온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이서 잘 살기만 해도 바랄 것이 없는 오늘 제가 제 생명의 은인까지 이곳에서 만나지 뭡니까? 제 생명뿐 아니라 어미 없이 자라느라 고생이었던 우리 아들에게도 은인인 사람이죠. 번번이 가져다주는 반찬 먹고 컸거든요. 이 장소가 좋은 곳인지 사람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오늘 제 일생에 바라던 일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저희 아들내외 잘 살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를 채근하던 손님은 안절부절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님은 정말 잘 어울린 한 쌍이었습니다. 함께 손님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꼭 닮아있더군요. 병아리 한 쌍 같기도 하면서도 예뻐 보여 부러웠습니다. 그날 마지막 예식이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랑인 친구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저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오셔서 할 수 없이 주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는 한쪽 테이블에 가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어쩜 그대로세요? 라며 인사를 하는데 아저씨께서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그래, 내가 나중에 찾아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너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학교에 찾아가도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못 찾았다. 부모님 모두 잘 계시지? 우리는 덕분에 너무 잘 지냈어. 진짜 너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있었겠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나다니 너무 고맙다. 세상에,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못 찾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 줄 아니?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를 보던 친구도 눈시울이 붉어져 눈가를 연신 닦아내고요. 아저씨,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 심부름 한 건데요. 그리고 일부러 챙긴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라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친구가 아니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내가 이사 갈 때가 고1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랑 나 너희 집 신세 엄청 졌어. 너희 같은 주인집이 어디 있니? 라며 제게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그런 아저씨와 친구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니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친구분 발소리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반찬에 간식까지 챙겨서 내려보내실 때 꼭 심부름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다 연탄가스 마시고 쓰러지신 아버님까지 구해주셨다고도 들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구해주시고 저희 신랑 혼자 배고프고 외로울 때 같이 해주셔서요. 라며 고개를 숙이셨는데 제가 몸둘 곳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다른 애들은 지하 산다고 싫은 티를 내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지하 사는 애들이 몇 있어서 그 애들과는 서로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모른 척 지날 때도 많았는데 저는 항상 빵긋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아까 제가 실수를 해 화를 냈던 손님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얼른 일어나. 옷에 대한 보상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며 인사를 했더니 그러기에 좀 조심하시죠.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미안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더니 차대리 그 옷 얼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아까도 너무한다 싶었어. 우리 회사도 고객 감동시키는 서비스업인데 차대리의 그런 행동들은 우리들의 예비 고객을 적대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실수였어도 하면 안 되는 화풀이를 그런 일에 해놓고 지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야? 게다가 그 상대가 나와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은인이네. 어쩌지? 차대리는 그동안 근태도 좋지 않아 경고 중인 거 알고 있죠? 이번 일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럼 퇴사이던가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니 그 손님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회사 밖의 일로 저를 자르시겠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장님이셔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며 따지듯이 묻자 친구는 우리 회사는 서비스를 파는 일로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런 회사 직원이 나가서 갑질을 하다 어디서건 사장에게 보이면 당연히 근태 점수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회사 주변에서 식사하실 때도 태도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식장에서 버젓이 갑질을 하셨어요. 당연히 근태 점수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 그동안 누적된 점수로 퇴직을 권고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실 게 뭐가 있죠? 라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태도의 친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저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아유 정말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그지 같은 거한테 걸려가지고 참나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두고 보세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라며 가더라고요.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생겼나 싶어 나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했더니 친구는 원래도 간당간당했어. 결혼식도 그래서 얼굴 도장 찍으러 왔을걸. 저 친구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말이 많았거든. 일도 안 하고 이미지도 안 좋고 라며 웃더라고요. 친구가 신혼여행 일정 때문에 일어설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명함을 주며 선미 너는 결혼 안 했어? 라고 묻기에 응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우리 아직 좀 어려워서 곧 해야지 라고 솔직하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보다 어릴 적 친구를 보니 괜히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말을 하고도 아차 싶기는 했지만 친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꼭 다시 보자고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명함을 받고 저는 메모로 적어주고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몇 주 뒤, 친구는 신혼여행에서 잘 돌아왔다며 직원들 간식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식장에서의 식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며 상담실장님께도 칭찬을 하고요. 그러더니 제게와 여기 식장 진짜 좋더라. 기세가 남달라. 아무래도 우리도 너무 잘 살겠어. 우리 와이프도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너희도 여기서 해. 라고 하기에. 그러고 싶지.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 언젠가가 조만간이 됐다니까. 실장님이 이날이 좋은 날이라 그러시던데 너희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우리? 우리가 이날 어떻게 결혼을 해? 아직은 무리라니까. 라고 답을 했더니 실장님까지 오셔서는 예식 비용 지원해 주신대. 골라봐. 라는 겁니다. 놀라서 굳어있는 제게 친구는 남자친구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며? 혹시 업종 변경 가능하면 내가 면접 좀 부탁해도 될까? 그때 나간 직원 때문에 일 마무리할 게 많아. 되도록 빨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이 되면 내가 사택 개념으로 회사에서 가까운 집 내어줄게. 오늘부터 술이 들어갔어.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는 계속 이직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학벌도 별로고 일한 경험이라고는 예식장 직원인데다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날에는 출근을 못하다 보니 다른 일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친구가 저런 제안들을 하니 안 놀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만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목숨값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먹은 그 수많은 반찬에 비하면 진짜 약소하다. 시간이 흘러 이자가 많이 붙었거든.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너 쉬는 날 언제야? 아주머니께도 인사 가야지. 너 없을 때 아버지랑 다녀올까 하다가 너랑 같이 가려고 이번 주는 시간 비워놨어. 일주일 내내. 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하고 돌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그 친구와 아저씨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헛살진 않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 당신이 잘 베풀어준 덕이야. 고마워.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게 말을 전해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내가 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나는 자기만 괜찮다면 좋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마음만 졸였거든. 진짜 그렇게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라더니 품에서 반지를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좋아지면 프로포즈 해야지 했다며 반지를 품에 넣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위독해지셔서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다며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덕분에 날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실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했는지 예식장 사장님과 직원들이 돈을 모아 신혼여행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숙소와 비행기 티켓을 해주시고 직원들은 기타 경비 쓰라고 모았다면서요.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니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면서 남자친구 퇴직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 직원들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예쁘고 멋지다며 칭찬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그토록 바라던 웨딩 드레스를 드디어 입은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식에 오시느라 몇 년 만에 외출을 하셨죠. 제 손을 꼭 잡고 식장에 들어서시면서 너무 우셔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넘쳐났던 저희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으로는 친구가 말했던 사택에 들어가 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친구의 회사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 후로 친구네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고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친구네 둘째와 저희 첫째가 친구고 막내끼리 친구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아저씨와 부모님은 가끔 바깥에서 만나 식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또 반찬을 잔뜩 챙기시고요. 아저씨가 혼자 지내시니 마음이 쓰이시는 거죠. 아버지는 저희 결혼식 후로 경비를 구하셔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전보다 훨씬 웃음도 더 많아지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안 쓰러지세요. 시어머님은 저희 결혼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더러 복덩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그립답니다. 친구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본인 장인어른, 장모님, 아저씨, 저희 부모님까지 사실 수 있게 하고 싶다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말을 한답니다. 한마당에 쌍둥이 집 세 채를 지어서 거기 다 모여 놀자고요. 예전엔 소극적인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일 벌리기 쟁이더라고요. 친구의 아내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너무 좋다면서 웃기만 하니 부창부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사장님이 멋지다고 난리고요. 아무튼 다들 꼬인 곳 없이 잘 이해하고 대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복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부모님 덕에 복을 받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너무 감사한 것 투성이라 어떻게 보자니 신세만 지고 사는 삶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감사함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지겹던 매일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 거의 확실하실 겁니다.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생활을 빛나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매일 행복함에 감사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